해내 문맹률 65%. 학교는 세워졌지만 아이들은 읽지 못했습니다. 유네스코는 경고했습니다. 교사를 늘려도 교재를 보급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아프리카 교육 현장에서 뜻밖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문자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연구자들이 놀란 건 우수함이 아니었습니다. 24시간 만에 읽기 원리를 터득하는 구조, 그 실용성이었죠. 지금부터 아프리카가 한글을 연구한 이유, 그 현장 기록을 시작합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교육개발연구소 소속 문해력 연구원입니다. 2010년대 초반,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는 명확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문해 교육 탈락률을 낮추는 것. 숫자는 충격적이었죠. 입학 후 6개월 안에 30%가 읽기를 포기했습니다. 문제는 교사 수가 아니었습니다. 학교는 지어졌고, 교재도 배포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첫 장을 넘기지 못했어요. 현장을 돌며 관찰한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모두 같은 패턴이었죠. 아이들은 문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알파벳 26개를 외웠지만 단어로 연결하지 못했어요. 왜 A, B, C를 외워도 읽지 못할까요? 동료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답할 수 없었죠. 우리는 교육 방법론을 수정했습니다. 반복 훈련 시간을 늘렸고 시각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변화는 없었어요.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2012년 유네스코 아프리카 문해력 포럼이 나이로비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참석했죠. 발표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문맹률은 정체됐고 교육 예산 증가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세네갈 대표단이 발언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죠. 라틴 문자는 식민시대부터 사용된 표준이었습니다. 교과서, 행정문서, 모든 시스템이 이 문자 기반이었어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케냐 교육부 관계자가 반박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문자를 바꾸는 건 사회 전체를 재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 같은 교육 시간에 어떤 나라 아이들은 읽고 어떤 나라 아이들은 읽지 못할까요? 그날 저녁, 저는 동료 연구자 3명과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우간다 출신 언어학자, 가나 출신 교육심리학자, 그리고 남아공 출신 인지과학자였죠. 문자 구조를 비교해봅시다. 우간다 연구자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라틴 문자, 아랍 문자, 중국 한자, 일본 가나, 학습 난이도와 문해 속도 데이터를 나열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와 기호에 대응 관계가 명확할수록 초기 학습 속도가 빨랐어요. 예외 규칙이 많을수록 탈락률이 높았습니다. 한국 문자는 어떻습니까? 가나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몰랐어요. 이름만 들어본 적 있었죠. 우리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기합니다. 예외 규칙은 거의 없었어요. 학습 시간은 평균 며칠에서 몇 주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남아공 연구자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한글은 음소문자와 음절문자의 중간 형태였습니다. 분류 자체가 달랐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분류가 아니라 결과였으니까요. 아이들이 실제로 읽게 만드는 구조, 그게 필요했습니다. 시험해봅시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죠. 예산도 없었고 승인받을 근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온 뒤 저는 한글 교육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분해하려는 거였죠. 기역, 니은, 디귿, 이을, 미음. 자음 하나하나가 소리와 대응했습니다. 아, 야, 여, 오. 모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조합하면 음절이 됐습니다. 이건 레고 같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부품을 조립하면 완성품이 나왔어요. 암기 부담이 아니라 조립 원리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구조를 아프리카 현장에 적용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요.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였습니다. 저는 연구소 동료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2013년 1월, 저는 아디스아바바 연구소 주간 회의에서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간단했죠. 한글 구조 분석과 학습 곡선 비교 그래프였습니다. 라틴 문자는 26개 알파벳으로 시작하지만 발음 규칙은 수백 가지입니다. 저는 화면에 예시를 띄웠어요. though, through, thought. 철자는 비슷하지만 발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이 예외를 하나씩 암기해야 했죠. 한글은 다릅니다. 기역과 아를 조합하면 가가 됩니다. 니은과 어를 조합하면 너가 되죠. 규칙은 하나입니다.
연구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자는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구조를 차용하자는 겁니다. 아프리카 언어 소리에 맞춰 기호를 재조합하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현실성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재무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답하지 못했죠. 시범 프로젝트조차 승인받을 근거가 없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인 시간을 활용해 소규모 실험을 설계했어요. 대상은 아디스아바바 외곽 마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20명이었습니다. 교사 1명이 협조했습니다. 퇴근 후 1시간씩 주 3회 진행하는 조건이었죠. 보수는 없었습니다. 교사는 호기심으로 참여했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교사가 물었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습니다. 2013년 3월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글 자모를 아마라어 소리에 맞춰 재배치했습니다. 아마라어는 에티오피아 공용어였죠. 자음 14개를 아마라어 기본 자음으로 대응시켰고 모음 10개도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아이들 앞에 카드를 펼쳤어요. 기역, 니은, 디귿 하나씩 소리를 가르쳤습니다. 이건 그 소리입니다. 아이들이 따라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집중했습니다. 다음은 모음이었습니다. 아, 오. 아이들은 금방 익혔어요. 모음은 단순했으니까요. 이제 합쳐봅시다. 저는 기역과 아를 붙였습니다. 가. 아이들이 소리 냈어요.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3주차. 아이들은 음절 조합에서 막혔습니다. 받침이 들어가자 혼란스러워했어요. 기역, 아, 니은, 간이라는 음절이었죠. 왜 뒤에 또 붙입니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지만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마라어 문자 체계에는 받침 개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받침을 별도 단계로 분리했어요. 먼저 초성과 중성만 가르치고 나중에 종성을 추가하는 방식이었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4주차, 아이들은 기본 음절 50개를 조합할 수 있었어요. 속도는 라틴 문자 학습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문제는 확장성이었습니다. 20명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수천 명에게도 통할까요? 교사 한 명이 방과 후 시간을 쪼개 가르친 결과를 시스템으로 확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학습 속도, 음절 인지율, 탈락률, 숫자는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표본이 너무 작았습니다. 더 큰 규모로 해야 합니다. 저는 연구소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반응은 냉담했죠. 20명 실험으로 뭘 증명할 수 있습니까?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습니다.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에티오피아 교육부가 새 문해력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라틴 문자 기반 교육을 강화하고 교사 연수를 확대하는 내용이었죠. 예산은 이미 배정됐습니다. 정책이 결정됐습니다. 새로운 실험은 불가능합니다. 연구소 기획팀장이 통보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부 정책을 개인 연구자가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한글 구조 연구는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라틴 문자 교실로 돌아갔어요. 탈락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간다 언어학자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케냐 교육심리학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실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까? 우간다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보냈죠. 혼자 할 수 없다면 함께 해야 했습니다.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9월, 저는 우간다 캄팔라에서 열린 비공식 연구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대한문자 구조 연구였죠. 참석자는 7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책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쌓을 수 있습니다. 우간다 연구자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어요. 공식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연구는 계속돼야 했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각자 소속 기관에서 소규모 실험을 진행하고 분기마다 데이터를 통합하기로 했죠.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7명의 연구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왜 어떤 문자는 빨리 배우고 어떤 문자는 느리게 배울까? 답을 찾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2014년 3월, 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두 번째 연구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참석자가 늘었어요. 7명에서 12명으로 확대됐습니다. 탄자니아, 르완다,
말라위에서도 연구자들이 합류했죠. 6개월간 총 15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우간다 연구자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한글 구조 기반 학습과 라틴 문자 학습의 음절 인지 속도 비교였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구조 그룹은 평균 4주 만에 기본 음절 100개를 습득했습니다. 라틴 문자 그룹은 12주가 걸렸어요. 3배 차이였죠. 탈락률은 어떻습니까? 케냐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한글 구조 그룹은 8%, 라틴 문자 그룹은 28%입니다. 우간다 연구자가 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제 실험 결과를 추가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거든요. 아마라오 소리의 한글 구조를 적용한 그룹이 기존 문자 그룹보다 빠르게 읽기 원리를 터득했습니다. 문제는 확장입니다. 말라위 연구자가 말했습니다. 맞는 지적이었죠. 150명 실험은 여전히 작은 규모였습니다. 교육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르완다 연구자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정부 정책은 이미 라틴 문자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하면 어떨까요? 탄자니아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네스코나 세계은행 같은 기관이라면 정부보다 접근이 쉬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짰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더 쌓기로 했습니다. 최소 500명 규모로 실험을 확대하고 6개월 이상 추적 조사를 진행하는 거였죠. 그 다음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데이터를요. 저는 말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어요. 2014년 5월, 저는 에티오피아로 돌아와 실험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이번엔 3개 마을, 5개 학교, 총 80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교사 5명도 자발적으로 협조했어요. 보수는 여전히 없었지만 교사들은 결과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4주 만에 읽을 수 있습니까? 한 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교재를 단순화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카드 한 장에 하나씩 기호와 소리를 표기했어요. 아이들은 카드를 보며 소리를 냈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아이들이 따라했어요.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1주차, 아이들은 자음과 모음을 모두 익혔습니다. 2주차, 조합이 시작됐죠. 기역과 아, 이응과 디귿과 오. 아이들은 음절을 만들었습니다. 가, 너, 도. 아이들이 읽었어요. 처음으로 스스로 소리를 조합한 순간이었습니다. 교사들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빠를 줄 몰랐습니다. 한 교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실험실 데이터와 현장 결과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3주차, 받침이 추가됐습니다. 여전히 가장 어려운 단계였죠. 하지만 이번엔 방법을 바꿨습니다. 받침을 음절 끝 소리로 가르치지 않고 다음 음절의 시작 소리로 연결했어요. 간다를 간호다가 아니라 간다로 끊어 읽게 한 겁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받침을 장애물이 아니라 연결고리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4주차, 80명 중 74명이 기본 음절 100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률 92%였죠. 저는 결과를 네트워크에 공유했습니다. 케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간다도 마찬가지였어요. 탄자니아는 더 빠른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500명 데이터가 모였습니다. 우간다 연구자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통계 분석을 시작했어요. 평균 학습 속도, 탈락률, 음절 인지 정확도.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게 한글 덕분인지, 교육 방법 덕분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케냐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우리는 한글 구조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교육 방식, 교재 디자인, 수업 시간도 조정했거든요. 대조군을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동일한 교육 방법으로 라틴 문자를 가르치는 그룹과 비교하는 거였죠. 2014년 9월, 대조군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두 그룹 모두 동일한 교사, 동일한 수업 시간, 동일한 교재 구성을 적용했습니다. 차이는 오직 문자 구조였어요. 1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글 구조 그룹은 평균 5주 만에 100개 음절을 습득했습니다. 라틴 문자 그룹은 10주가 걸렸죠. 교육 방법이 같아도 차이가 났습니다. 문자 구조가 변수입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료들도 동의했어요. 이제 논문을 쓸 시간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저희는 공동 논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음소음절 결합 문자 구조가 아프리카 초등 문해력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었죠. 데이터는 충분했습니다.
500명 이상의 실험 결과, 6개월 추적 조사, 대조군 비교, 통계적 유의미성도 확보했어요. 어느 저널에 투고할까요? 우간다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국제문해력 교육 저널부터 시작합시다. 저는 답했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었지만 시도는 해야 했습니다. 2015년 1월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3개월 후 답변이 왔어요. 수정 후 재검토.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죠. 우리는 수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통계 분석을 보강하고 실험 설계 부분을 더 명확히 했어요. 2015년 7월 재투고했습니다. 이번엔 기다림이 길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죠. 2015년 10월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게재 승인. 저는 소리 질렀습니다. 동료들에게 즉시 연락했어요. 우리 논문이 실립니다. 우간다 연구자가 답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데이터가 세상에 나갔습니다. 이제 누군가 주목할 차례였습니다. 2016년 2월 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동아프리카 교육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논문이 게재된 후 처음 맞는 공식 학회였죠. 저는 포스터 발표 부스에 서 있었습니다.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포스터 발표는 주목받기 어려운 세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전 10시 부스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실제 결과입니까? 한 남성이 물었습니다. 명찰을 보니 세계은행 교육 분야 컨설턴트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국, 500명 이상 대상입니다. 대조군 비교도 포함돼 있습니다. 남성은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학습 속도 곡선이었습니다. 한글 구조 그룹은 4주 차에 급상승했고 라틴 문자 그룹은 10주 차에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죠. 비용 효율성은 계산했습니까? 남성이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교육 효과만 생각했지 경제성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남성은 명함을 건넸어요. 연락하십시오. 세계은행은 문해력 프로젝트 비용 절감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후 세션이 끝나고 저는 우간다 연구자와 만났습니다. 세계은행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간다 연구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유엔 아동기금 관계자가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우간다 연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2016년 4월 세계은행 교육팀에서 공식 미팅 요청이 왔습니다. 장소는 워싱턴이었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 미국 비자를 신청했어요. 항공권은 세계은행이 제공했습니다. 워싱턴 본부 회의실은 넓었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교육 전문가, 경제학자, 프로그램 매니저였습니다. 당신 연구의 핵심은 뭡니까? 프로그램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어요. 문자 구조를 바꾸면 학습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교사 수는 그대로, 교실도 그대로, 예산도 그대로입니다. 경제학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계산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학생 1인당 문해 교육 비용은 라틴 문자 기준 연간 $120였습니다. 한글 구조로 전환하면 학습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 $60가 됐죠. 아프리카 전체로 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연간 수억 달러 절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문제는 정치적 수용성입니다. 프로그램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맞는 지적이었죠. 문자를 바꾼다는 건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기존 문자를 폐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초기 문해 교육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읽기 원리를 먼저 습득하고 이후 공식 문자로 전환하는 거죠. 과도기 문자 개념이군요.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질문은 계속됐고 저는 최선을 다해 답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확답은 아니었지만 문이 닫힌 건 아니었습니다. 2016년 6월 저는 에티오피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져 있었어요. 연구소 동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세계은행이 당신을 찾았다고요? 연구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식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오면 연구소 이름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개인 연구가 아니라 기관 프로젝트로 전환하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으니까요. 2016년 8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었습니다. 이메일 제목은 아프리카 문해력 사업 협력 가능성 타진이었어요. 귀하 연구가 한국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메일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한국에서 관심을 보일 줄 몰랐습니다. 한 달 후 한국국제협력단 담당자 2명이 아디스아바바를 방문했습니다. 한글 구조를 활용한 사업이라면 한국 정부도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회를 느꼈어요. 시범 사업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티오피아 한 개 지역에서 1년간 진행해봅시다. 성과가 나오면 확대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2016년 11월 유네스코 아프리카 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연구를 유네스코 문해력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유네스코 교육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3년 전만 해도 개인 실험에 불과했던 연구가 국제기구들의 관심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긴장했습니다. 관심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어요. 예산 승인, 정부 협의, 현장 적용.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너무 빨리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케냐 연구자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저도 같은 걱정을 했어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 교재 개발, 평가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2016년 12월, 저희 연구팀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12명이 아니라 20명이 넘었어요. 새로운 연구자들이 합류했습니다. 이제 실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우간다 연구자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 시간입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관심은 기회였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증명해야 했습니다. 실험실 데이터가 현장에서도 작동한다는 거요. 2017년 3월, 저는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작은 마을 학교 교실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시범 사업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200명, 교사 8명. 기간은 1년이었죠. 교실 뒤편에는 관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담당자 2, 에티오피아 교육부 관계자 3, 유네스코 모니터링팀 하나였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담당 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교사는 칠판에 카드를 붙였습니다. 기억이었죠. 큰 소리로 발음했습니다. 아이들이 따라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집중했습니다. 다음은 니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따라했어요. 15분 동안 자음 14개를 훑었습니다. 아이들은 지루해하지 않았어요. 카드 게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모음 차례였습니다. 아, 야, 여. 교사는 손동작을 섞어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따라했습니다. 30분 후, 첫 조합이 나왔습니다. 교사는 기역과 아를 붙였어요. 가였습니다. 가. 아이들이 읽었습니다. 스스로 소리를 만든 첫 순간이었죠. 교실 뒤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담당자가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니은과 디귿과 오. 아이들은 음절을 하나씩 만들어갔습니다. 도. 아이들이 읽었어요. 교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첫 주가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자음과 모음 조합 50개를 익혔어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정말 작동하는군요. 에티오피아 교육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받침이 남았습니다. 받침은 여전히 가장 어려운 관문이었습니다. 2주차, 받침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교사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했어요. 받침을 끝소리가 아니라 연결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산을 산호이 아니라 산 덩어리로 인식하게 한 거죠.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방법을 바꿔야 합니까? 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흘만 더 해봅시다. 셋째 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 아이가 산을 읽었어요. 그 다음 다른 아이가 강을 읽었습니다. 연쇄 반응이었죠. 일주일 후 80% 아이들이 받침 있는 음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돌파구입니다. 유네스코 모니터가 말했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가장 큰 장애물을 넘었습니다. 4주차, 저는 무작위로 학생 10명을 선발해 개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 앞에 카드를 펼쳤어요. 가, 너, 도, 산, 강, 집. 기본 음절 20개였습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읽었습니다. 정확도 100%였어요. 두 번째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90% 이상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평균 정확도 94%, 평균 학습 기간 4주였습니다. 이전 라틴 문자 교육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라틴 문자는 같은 시점에 평균 정확도 65%였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17년 6월, 3개월 차 평가가 실시됐습니다. 이번엔 외부 평가단이 왔습니다. 아프리카 교육평가 기관 소속이었죠.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평가는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읽기 속도, 이해도, 쓰기 능력, 3가지 영역이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200명 중 186명이 기본 문해력을 갖췄습니다. 성공률 93%였죠. 탈락률은 7%에 불과했습니다. 이전 프로그램과 비교 데이터가 있습니까? 평가단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여줬어요. 2016년 같은 지역 라틴 문자 프로그램은 성공률 68%, 탈락률 32%였습니다. 25%포인트 차이입니다. 평가단장이 말했습니다. 숫자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핵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한 교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관찰했어요. 아이들은 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새 단어를 만나면 스스로 조합을 시도했어요. 자신감입니다. 교사가 덧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아이들은 읽기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암기가 아니라 조립이라는 걸 알았어요. 2017년 9월 6개월 차 중간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장문 읽기가 포함됐습니다. 3문장짜리 짧은 이야기였죠. 해가 떴습니다. 새가 날아갑니다. 아이들이 웃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읽었어요. 더듬거리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속도였죠.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해도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평가자가 말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어요. 누가 날아갔습니까? 새요. 아이가 답했습니다. 정확했어요. 200명 중 178명이 장문 읽기와 이해도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성공률 89%였습니다. 6개월 만에 이 수준이라면 예상을 넘어섭니다. 유네스코 모니터가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어요. 진짜 시험은 1년 후 최종 평가였습니다. 2017년 11월, 교실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교사가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선생님, 이 단어는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모르는 단어를 만났지만 읽을 수는 있었어요. 음절 조합을 스스로 해냈습니다. 이게 목표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읽기 도구를 손에 쥔 겁니다. 이제 확장만 남았어요. 12월, 저는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에티오피아 교육부, 유네스코에 동시 제출했어요.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글 구조 기반 문해 교육은 아프리카 현장에서 작동합니다. 데이터가 증명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답변은 빨랐습니다.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다른 지역 적용을 준비하십시오. 유네스코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시험실을 벗어나 교실에서 증명됐습니다. 이제 스케일업할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2월, 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아프리카 교육장관 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혁신적 문해력 교육 모델이었습니다. 참석자는 17개국 교육부 관계자들이었죠. 저는 에티오피아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어요. 1년간 20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 구조 기반 문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성공률은 93%였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학습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기존 라틴 문자 프로그램 대비 탈락률은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탄자니아 교육부 차관이 손을 들었어요. 200명은 표본이 작습니다. 수만 명 단위로 확대 가능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반론이었죠. 현재 케냐와 우간다에서 각각 500명 규모 확대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중간 결과는 에티오피아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회의적이었어요. 나이지리아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문자를 바꾼다는 건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시민들이 받아들일까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기존 문자를 폐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초기 문해 단계에만 적용하고 이후 공식 문자로 전환합니다. 다리 역할입니다. 과도기 문자 모델이군요. 세네갈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목표는 읽기 원리를 빠르게 습득시키는 겁니다. 일단 읽을 줄 알면 다른 문자로 전환은 쉽습니다.
가나 교육부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새 교재, 교사 연수, 시스템 전환 비용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더 들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초기 투자는 학생 1인당 15달러 추가됩니다. 하지만 학습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 장기적으로는 30%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계산 근거가 있습니까? 가나 국장이 물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업 실제 지출 내역입니다. 저는 세부 항목을 화면에 띄웠어요. 교재 제작비, 교사 연수비, 모니터링 비용. 모든 항목이 투명하게 공개됐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아공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죠. 가능합니다. 교재는 현지 인쇄소에서 제작 가능하고 교사 연수는 2주면 충분합니다. 외부 의존도는 낮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부족했어요. 실제로 자체 예산만으로 진행한 사례가 아직 없었으니까요. 우간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500명 확대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객석이 주목했어요. 하지만 3개월 차 결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교사들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우간다 대표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현장 목소리가 가장 강력한 증거였으니까요. 르완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언어마다 적용 가능합니까? 르완다는 키냐르완다어를 씁니다. 가능합니다. 한글 구조는 틀입니다. 각 언어 소리에 맞춰 기호를 재배치하면 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마라어, 케냐는 스와힐리어, 우간다는 루간다어에 적용했습니다. 모두 다른 언어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질의응답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몇몇 대표들이 따로 접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탄자니아 차관이 말했습니다. 아까 회의적이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저는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유네스코나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의하면 된다고요. 케냐 대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500명 실험 중이지만 2,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대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문자 변경은 정치적 자살입니다. 우리는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모든 나라가 같은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2018년 4월 회의 이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탄자니아가 공식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르완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말라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5개국으로 확대됩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긴장했어요. 확대는 기회였지만 실패 위험도 커졌습니다. 한 곳에서라도 실패하면 전체 프로그램이 흔들릴 수 있었죠. 2018년 6월, 저는 우간다 캄팔라를 방문했습니다. 500명 확대 실험 현장이었어요. 담당 교사 12명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교사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실험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이들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2주 만에 절반이 따라오지 못했어요. 이번엔 한 달이 지나도 대부분이 함께 갑니다. 교사의 증언이었습니다. 다른 교사도 거들었어요. 학부모 반응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읽기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데이터보다 강력했어요.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재가 부족합니다. 한 교사가 말했습니다. 학생 500명인데 교재는 309밖에 없습니다. 예산 문제였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확대하려면 공급망도 확대해야 했습니다. 2018년 9월 케냐에서 중간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500명 중 467명이 기본 문해력을 갖췄습니다. 성공률 93%였죠. 에티오피아와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재현성이 확인됐습니다. 케냐 연구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한 곳의 성공이 아니라 패턴이 됐습니다. 우간다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성공률 91%였어요. 이제 회의론자들도 인정해야 할 겁니다. 우간다 연구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인정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도전은 시스템화였죠. 시험을 정책으로, 프로젝트를 제도로 바꾸는 일이 남았습니다. 2018년 11월, 저는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교육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초청이 아니었습니다. 세네갈 교육부가 직접 요청한 자리였죠. 당신 프로그램을 우리 언어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세네갈 교육부 국장이 물었습니다.
회의실엔 10개국 대표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프랑스어가 아니라 현지 언어 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세네갈은 월로프어, 말리는 반바라어, 부르키나파소는 모시어. 각 언어 음소 체계에 맞춰 구조를 재설계하는 겁니다. 프랑스어는 어떻게 됩니까? 코트디부아르 대표가 물었습니다. 민감한 질문이었어요. 프랑스어는 여전히 공식 언어였으니까요. 현지어로 읽기 원리를 먼저 습득하고 이후 프랑스어로 전환합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모국어 문해력이 확립되면 제2언어 학습은 훨씬 빠릅니다. 언어학 연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세네갈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반발이 문제였죠. 프랑스어를 버린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요. 순서의 문제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읽기 능력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도구를 먼저 주고 언어를 나중에 가르치는 거죠. 말리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문맹률이 너무 높습니다. 뭐든 바꿔야 합니다. 구체적인 관심이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질문은 계속됐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2년 전 나이로비 회의 때와 달리 회의론이 아니라 실행 방안을 묻고 있었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세네갈 국장이 물었습니다. 준비 기간 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현지어 음소 분석, 교재 개발, 교사 연수까지 포함해서요. 예산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학생 1,000명 기준 3만 달러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세네갈 국장은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 범위였던 것 같았습니다. 2019년 1월 세네갈에서 공식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유네스코와 세네갈 교육부, 그리고 저희 연구팀이 3자 협약을 맺었어요. 대상은 다카르 외곽 지역 학생 1,000명. 기간은 18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19년 3월 탄자니아 교육부가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부터 전국 1학년 문해 교육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합니다. 탄자니아 교육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어요. 한글 구조를 참고한 스와힐리어 문해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시범 사업이 아니라 전국 단위 도입이었죠. 저는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부탁합니다. 탄자니아 교육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9개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촉박했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어요. 저는 팀을 꾸렸습니다.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연구자들이 합류했어요. 우리는 탄자니아 전역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2019년 6월 첫 교사 연수가 시작됐습니다. 다르에스살람에 2,000명 교사가 모였습니다. 2주 집중 과정이었죠. 여러분은 새로운 방식을 배웁니다. 제가 개회사를 했습니다. 읽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읽기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사들은 반신반의했어요. 표정에서 읽혔습니다. 하지만 연수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제가 배운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 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알파벳부터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 방식은 조합부터 시작하는군요. 맞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부품을 주고 조립하게 하는 겁니다. 완성품을 암기시키는 게 아니라요. 연수 마지막 날, 교사들은 모의 수업을 했습니다. 한 교사가 앞에 나왔어요. 칠판에 기호를 그렸습니다. 스와힐리어 자음이었죠. 교사가 발음했습니다. 다른 교사들이 따라했어요. 다음은 모음이었습니다. 조합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까? 한 교사가 물었습니다. 네, 원리는 간단합니다. 반복이 핵심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2019년 9월 두 번째 연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엔 3,000명이 모였어요. 지방 교사들이었습니다. 교재는 언제 받습니까? 한 교사가 물었습니다. 11월입니다. 인쇄 중입니다. 탄자니아 교육부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시간표는 빡빡했습니다. 교재 인쇄, 배포, 최종 점검. 모든 게 1월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2019년 12월, 저는 탄자니아 시골 마을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사 한 명이 교재를 펼쳐보고 있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연수 때 배운 그대로입니다. 교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 앞에 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처음 2주가 중요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 단계죠. 그 이유는 스스로 조합하기 시작합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교사가 말했습니다.
2020년 1월 탄자니아 전국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새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대상 학생은 약 80만 명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시험실 200명, 확대 사업 수천 명을 거쳐 이제 수십만 명 단위였습니다. 한 곳에서라도 큰 문제가 터지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어요. 2020년 3월 첫 모니터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순조롭습니다. 탄자니아 교육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교재 부족 문제가 있었지만 학습 진행은 정상입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평가는 6개월 후였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점이었죠. 2020년 7월 중간 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탄자니아 교육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올해 1학년 기본 문해력 달성률은 87%입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작년 같은 시점 달성률은 64%였습니다. 23%포인트 상승입니다. 언론이 술렁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계속됩니다.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2학년 과정도 개발합니다. 공식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년 전 20명 아이들 앞에서 시작한 실험이었습니다. 이제 한 나라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케냐 연구자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옳았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자, 수백 명의 교사, 수만 명의 아이들이 함께 증명했습니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회의에서 인정으로, 인정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실행으로. 이제 시스템이 됐습니다. 2021년 10월, 저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연구소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세네갈, 르완다. 5개국에서 온 연간 평가 결과였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총 120만 명 학생이 한글 구조 기반 문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평균 문해력 달성률은 86%였어요. 이전 평균 63%와 비교하면 23%포인트 상승이었죠. 탈락률은 12%로 감소했습니다. 이전 32%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이제 데이터가 충분합니다. 우간다 연구자가 화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정책 권고안을 작성할 시간입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시험 단계는 끝났어요. 이제 제도화할 차례였습니다. 2021년 12월, 저희는 유네스코 본부에 정책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아프리카 초등 문해력 교육 개선을 위한 음소음절 결합 구조 적용 방안이었죠. 핵심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초기 문해 교육의 음소음절 결합 구조 도입. 둘째, 현지어 우선 적용 후 공식 언어 전환. 셋째, 교사 연수 프로그램 표준화. 2022년 2월 유네스코 답변이 왔습니다. 아프리카 교육 2030 이니셔티브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공식 채택이었습니다. 유네스코는 권고안을 아프리카 전역 54개국에 배포했어요. 강제는 아니었지만 공식 가이드라인이 됐습니다. 2022년 6월, 저는 에티오피아 교육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국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교육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2023년부터 모든 1학년에 적용합니다.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제가 처음 실험을 시작한 나라였죠.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9년 걸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2013년 20명 아이들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국입니다. 차관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수십 명의 연구자, 수백 명의 교사, 수만 명의 아이들. 그들이 함께 만든 결과였습니다. 2022년 9월, 저는 서울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초청한 자리였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사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한글이 아프리카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한 위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한글 자체가 아니라 한글 구조입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읽기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구분이 중요했습니다. 한글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학습하기 쉬운 구조여서 선택했습니다. 실용성이었습니다. 위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표 후 한 언론사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아프리카에 전파되는 건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는 도구를 차용했습니다. 망치를 빌려 집을 지은 겁니다. 망치가 한국산이라고 집까지 한국식이 되진 않습니다. 기자는 메모했어요. 그럼 한글의 역할은 뭡니까? 다리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읽기 원리를 빠르게 배울 수 있게 돕는 다리죠. 건너고 나면
각자 언어로 갑니다. 2023년 3월, 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2013년 시작한 연구가 10년이 됐습니다. 참석자는 200명이 넘었어요. 연구자, 교사, 교육부 관계자, 국제기구 담당자들이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질문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왜 어떤 문자는 빨리 배우고 어떤 문자는 느리게 배울까? 답은 구조였습니다. 소리와 기호의 관계, 조합 원리, 예외 규칙. 이 세 가지가 학습 속도를 결정했습니다. 한글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이식한 게 아닙니다. 원리를 차용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150만 명 아이들이 더 빨리 읽기를 배웠습니다. 20만 명 아이들이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발표 후, 한 에티오피아 교사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2017년 첫 시범 수업을 했던 교사입니다. 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억났어요. 오로미아주 마을 학교였습니다. 그때 학생들 기억하십니까? 교사가 물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지금 중학생입니다. 전교 1등입니다. 교사가 말했습니다. 읽기를 빨리 배운 게 모든 과목에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아이였습니다. 2023년 10월, 저는 연구소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10년의 기록 아프리카 문해력 교육에서 구조적 접근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아프리카가 한글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문화적 우수성도, 상징적 의미도 아니었다. 아이들이 실제로 읽게 만드는 구조, 그 실용성이었다. 읽기는 권리다. 모든 아이가 가져야 할 도구다. 우리는 그 도구를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다. 한글 구조는 하나의 답이었다. 유일한 답은 아니지만 작동하는 답이었다. 10년간 150만 명이 증명했다. 구조를 바꾸면 결과가 바뀐다고.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디스아바바 거리가 보였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그 아이들 중 일부는 제가 설계한 방식으로 읽기를 배웠을 겁니다. 한국어는 모릅니다. 한글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읽기 원리는 한글 구조에서 배웠습니다. 도구를 빌렸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문해력은 문화가 아니라 기술이니까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기술. 우리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10년 걸렸지만 증명했습니다.